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10번부터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는 간단한 거죠.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닌 것은 주로 증거부정과 수사상 증인신문, 증인신문은 검사만이 청구권자죠. 진술거부권은 모든 국민이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은 어떤 피의자가 기본적인 형태로서 하고, 앞으로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고용주, 가족, 변호인, 동거인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형법배직 고가변동 이게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체포구속 적부심사고요. 그다음 증거보전 청구권은 이제 검사, 이제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 증인신문 청구권은 아니다. 이거 아주 간단한 문제이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 정리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가서 제도 하나하나씩 배우면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자, 11번 문제. 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제 탄핵주의와 규문주의. 탄핵주의라고 하는 것과 규문주의를 이제 비교하는데, 규문주의는 머리가 하나다. 원래 이제 법원이 모든 것을 법원이 어떤 수사와 소추, 그 다음에 재판을 권한을 독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법원이 이제 과거에 행정기관들이 법원이었죠. 그래서 머리가 하나라고 하는 걸 규문주의. 그리고 안 좋은 거 다. 규문주의는 어떤 증거 법정주의, 즉 증거의 가치를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안 좋은 거 서면주의. 그 다음 사실은 규문주의에서는 어떤 고문 등을 인정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아예 법에서 법제화했고, 규문주의 하에서는 피의자 피고인은 단지 수사와 재판의 객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에 대해서 탄핵주의는 머리가 두 개, 즉 권력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 이외에 이제 법원, 검사가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고 법원이 이제 심판기관, 재판을 담당한다. 이렇게 이제 나눠 놓으면은 좋은 거 다, 여기는 이제 증거법정주의, 서면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비공개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좋은 거, 뭐 공개주의라든지, 그다음 증거법정주의가 아니라 자유심증주의. 지금 우리가 탄핵주의니까 우리 법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소송 주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죠. 여기서는 단지 규문주의는 어떤 피의자, 피고인은 수사의 재판의 어떤 객체일 뿐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검사나 피고인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당사자로서 혹은 소송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탄핵주의,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그래서 머리를 나눈다. 소추기관의 공소제기 위해서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것. 당연히 피고인도 소송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 즉 사인이 소를 제기하는 것, 공소를 제기하는 것, 사인소추를 인정을 안 하고, 그 다음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고요.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했는데, 사실은 규문주의와 대립되는 거죠. 직권주의가 아니라 규문주의와 대립되고, 사실 여기서 규문주의와 대립이 되는 거고, 이 탄핵주의가 바로 누가 절차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이 탄핵주의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나뉘죠. 당사자가 하는 거, 당사자주의. 직권주의는 법원이 나서서 하는 거. 자, 다음 중 당사자주의 표현으로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항상 우리는 당사자주의가 원칙이죠. 그래서 다 당사자주의인데, 직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외가 있죠. 이제 직권주의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면 공소장 변경 요구제도, 요구. 공소장 변경까지는 당사자지만 요구. 그 다음 또 잘 나오는 게 증거 동의는 당사자주의지만 진정성을 요구하는 거.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시.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직권에 의한 증인신문, 직권 증거조사, 이런 성명권의 행사 이런 것들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로 들면은 이제 여기서 나머지 얘기를 좀 보면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적용법제의 추가철회 변경을 할 수 있고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가해야 한다. 여기는 이제 공소장 변경 제도 자체, 공소장 변경 제도 자체는 당사자주의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피고인이 공판규일에 출석하지 않을 때 특별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아, 피고인이 당사자니까 꼭 나와서 맞서 싸울 수 있게 해야 된다. 당사자주의. 법원은 공소제의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렇게 공소장 부분을 피고인 변호인에게 송달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당사자니까 방어하라고. 그 다음에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공소사실 적용법제 추가철회 변경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 법원이 나서서 하니까 이것은 직권주의적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런 부분은 이제 국가직이라든지 교정직에서 좀 더 많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정리를 어느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고요. 내용을 이해하면 간단한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소송주체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송주체론과 관련해서는 먼저 서브 자료 3페이지에 8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서브 자료 8번을 확인해 주시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소송 능력과 당사자 능력에서 개념 정의를 좀 보는데 당사자 능력은 이제 피고인으로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당사자 능력과 소송 능력은 이제 모두 피고인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메모. 피고인에 대한 논의다. 왜냐하면 검사나 법원은 법원은 당사자는 아니고 검사 자체는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 제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사자 능력이 소멸됐다. 이것은 사망했다. 죽었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너 죽을래? 하나님께 죽을래? 이 얘기는 너 당사자 능력 소멸하고 싶어? 하면 똑같은 말이다. 이게 농담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분되는 게 이제 소송 능력인데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판례는 통상적으로 의사 능력하고 거의 같은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소송 능력의 예로는 이제 뭐 어떤 뭐 고소 능력이라든지 상소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들면 유아는 사람이니까 당사자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유아는 소송 행위를 진행할 의사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고요. 이제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는 자연인은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리고 법인은 설립 등기에서 해산 등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건데, 다만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해산 망해가지고 하면은 이 청산 등기가 경료, 이제 판례는 이제 옛날식 표현 결료되었어도 형사재판 확정 시까지는 당사자 능력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회사가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청산해서 돈 싹 나눠가고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형사재판 확정 시까지는 당사자 능력이 존재하고, 따라서 유죄가 확정되면 니네가 나눠간 재산을 다시 잡아와서 뺏어와서 환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판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이 의미는 설명하지 않고 이런 것들도 당사자 능력은 있다. 뭐 예를 들면 자연 불악이라든지 종중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론 능력은 형사소송에서 이제 특별히 많이 하는데 소송 능력보다 강한 능력이 변론 능력인데, 이제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써놓으면 여기다 합쳐놓으면 변론 능력.
뭐 예로 들면은 대법원에서 변론은 피고인 일반인 못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호인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법원직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피고인이 소송 능력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소송 행위를 대리하는데, 사실 이게 조금 더 심화를 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26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법 9조 내지 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거, 적용되지 않는 범죄, 안 되는 범죄.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로 들면은 조세범 처벌법. 이건 뭐냐면 14세 미만의, 예로 들면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원래 사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세금 안 냈을 때 자가 사업을 해가지고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았다, 미납을 했다, 이런 경우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가는데, 여기에서는 소송 능력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한다. 피고인이 소송 능력이 없으면 법대가 대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전제 나중에 가면 다시 보고. 근데 이제 법정 대리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유화라고 생각해 보고요. 그러면 공판 절차를 정지하고, 정지하지 않으려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이것도 잘 나와요. 특별 대리인은 대리할 자가 있을 때까지 대리한다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합병 전 법인의 책임과 관련한 지문이 나오는데, 이 법인과 관련해 가지고 합병 전 앞에 이제 형사 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밑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피고인이 범죄 후 사망을 했다. 자녀한테 상속인에게 형사 책임이 승계되면 안 되겠죠? 이러면 연좌제잖아요. 그런데 합병 전에 법인에 대해서 재산형이 딱 선고가 됐어요. 그러면 이 재산을 합병해 가진 회사는 재산을 가니까 집행은 가능해요. 재산 승계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재산형이 확정 후에 사망하면 상속재산의 집행이 가능하다. 같은 원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거나 형사사건에서는, 원래 이제 민사는 우리가 법정 대리인 얘기할 때 다 민사에서 나온 거예요. 민사는 기본적으로 부모의 돈으로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한 행위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미성년자가 한 행위를 법정 대리인이 취소도 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못해요. 왜? 부모 돈이니까. 그러나 이 형사 절차에서는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이 있다면 단독으로 소송 행위가 가능하다. 이유는 뭐냐면, 이 미성년자가 이제 어떤 형사 책임이라든지, 형사 미성년 14세 미만 말고 19세 미만, 어떤 형사 책임이라든지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직접 받기 때문에, 받음으로 우리가 이제 자기결정권이라고 하죠. 피해나 이런 것들을 침해를 받으면 스스로 그 사람이 결정하게 하고요. 법정 대리인이 대리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 아마 서브 자료에다가 하나만 추가를 좀 해놓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것은 이 바로 법인과 관련한 이 대리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한번 추가. 항상 이제 이 특별 대리인과 관련한 부분이에요. 특별 대리인과 관련해서, 자, 피의자, 그러니까 법인인 피의자도 있고 그냥 일반 피의자. 법인인 피고인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을 때, 이와 관련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이 조금 차이가 나요. 이제 피의자는 검사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이제 법원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두 개.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법정 대리인이 없다 그러면은 이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거나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 이 뒤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2개씩 있다 이 말이에요. 2개씩.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나 이해관계, 공판 단계에는 법원 직권, 검사 이렇게 2개씩 나온다. 2개씩. 이것까지 기억해 주셔서 이제 법원직에 특히 많이 나오는 건데 승진 같은 데는 이제 자주 법원직 문제를 언급하고요. 그러면 다른 직렬에서도 법원직이나 승진 이후에 경찰이라든지 검찰 이런 쪽에도 자꾸 이렇게 응용이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자,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에 대해서 심신상실자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 여러분,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은 이건 사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 경우에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유아도 되고 심신상실자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이다.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이다. 소송 조건은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예를 들면 당사자 능력이 없을 때, 당사자 능력이 없다, 소멸했다 그러면 피고인이 사망했고, 이 사망은 공소기각 결정을 하죠. 이렇게 형식재판 사유, 이렇게 이제 형식재판 사유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송 조건이다. 100%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다고 보면 돼요. 우리 수험을 할 때. 그래서 소송 조건으로 보게 했거든요. 그래서 피고인 당사자 능력은 소송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소송 능력이 없는 자, 예로 들면 유아, 또 당사자 능력을 갖는다. 3번은 좀 어려운 얘기예요. 당사자 적격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 누가 재판의 당사자로 적절한가 이런 식인데, 예를 들면 범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검사가 공소 제기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당사자 적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당사자 능력을 갖고 그 안에서 당사자 능력을 갖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재판을 받느냐, 누가 형사소추 대상이 되었나, 이게 이제 당사자 적격이에요. 누가 형사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게 당사자 적격인데 좀 어려운 얘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형태로서 이 지문 하나, 심신상실자든 누구든 유아까지, 유아나 심신상실자보다 당사자 능력이 있다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실 때 항상 이 지문이 나오면 이 지문에 대해다가 직접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마치 OX 문제를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문제는 앞에 파트에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앞에 파트에 있든 없든 실제 2번 본다는 건 쉽지 않아요. 2번 풀어본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잘못된 건 곧바로 고치시고, 그 다음 시험 보실 때도 문제 지문마다 정확히 다 체크를 해두세요. 애매한 부분, 그런 것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수인이 공동하여 법인을 대표할 때 소송행위에서 공동하여 대표한다. 그러나 이제 각자가 대표한다. 이것은 이제 수인의 어떤 공동대표자. 자, 수인의 공동변호인. 공통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찾아보는 게 각자가 대표하고 각자가 변론한다. 사실 여러 명의 의견을 일치해서 변론을 한다고 하면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유리한 주장들이 최대한 많아지기 위해서 각자가 대표하고 각자가 변호한다 합니다. 자, 니은 정리회사의 경우 관리인이 대표자가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종전 대표이사가 있는 한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자가 되는데, 이게 이제 교재에는 잘 안 나오는 판례인데, 정리회사와 관련해서 자,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쳐봅시다. 부도가 나면 회사 정리 절차를 개시해요. 그럼 회사 정리 절차를 개시하면은 정부에서 관리인이 파견됩니다. 그럼 이 관리인은 뭐 하겠어요? 관리인이 파견됐을 때 이 관리인이 하는 것은 어떤 공정한 재산의 분배, 공정한 어떤 채무의 이행. 그러니까 회사가 부도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미리 갚아버리고, 이 사람은 안 갚고, 또는 돈 빼돌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정한 채무의 이행이라든지 공정한 회사의 정리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에서 관리인이 파견하는데, 일단 두 가지 관점에서, 첫 번째, 관리인은 범죄를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종전 대표이사가 있는 한 종전 대표이사가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스스로 자기 책임이 가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잖아요. 정부에서 파견을 했는데, 그러면 공익의 대표인데 그냥 막 인정하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부에 파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디귿번, 형법 9조 내지 11조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범죄 사건. 이게 뭐라 그랬죠? 9조 내지 11조에 적용을 받지 않는 범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능력 없어도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도 처벌을 받는다. 대표적인 예가 조세범 처벌법. 하나 더 붙이면 담배사업법을 얘기해요. 그럼 담배사업법은 형사 미성년자가 담배 꼬나물면 처벌받는 그런 범죄겠습니까? 그건 아니겠고요. 담배는 허가제입니다. 판매. 그래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만 담배를 팔 수 있는데, 이런 요건 없이 담배를 판매했을 때 처벌받는 범죄죠. 피고인이 의사 능력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는데, 대리할 자가 없을 때 법원 직권 또는 검사. 자, 이거 잘 보라고 했어요. 피고인은 법원 직권 검사. 이해관계인은 어디? 앞에 우리가 핵심 정리했죠. 피의자는 검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그래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회사가 해산 및 청산 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 종결의 등기가 경료. 원래 하면은 회사의 법인격이 사라져야 되는데, 그러나 피고 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청산 사무는 종료되지 않고 당사자 능력도 존속한다. 이게 판례죠. 한마디로 해서 먹튀 방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니까 회사 해산 청산 해가지고 돈 갖고 튀는 거 막자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특별대리인은 피고인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자가 있을 때까지, 대리할 자가 있을 때까지 하고요. 그 다음, 자, 법인에 대해서 벌금 과료 몰수 추징 소송비용 비용 배상을 명한 경우, 자, 재판 확정 후 소멸했다. 이것만 보면 돼요. 형은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재산형은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이 종업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형사 책임은 승계되지 않는다.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로 들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혹은 앞이나 뒤에 OX를 또 이제 다 표시를 해둬야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볼 때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물별로 OX를 체크해 두는 거 항상 습관적으로 해두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애매한 부분을 이제 문제 풀 때는 꼭 애매한 부분은 체크를 해둬야 돼요. 애매한 부분 체크를 하고 그 부분을 정답이라든지 아니면 교재를 가지고 확인을 또 해야 되고, 그래야 사실 내가 운으로 맞을 수도 있잖아요. 항상 시험에서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지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문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이렇게 해야 실수도 줄입니다. OX를 표시해야 실수도 줄이고 실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애매한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애매한 것은 애매하다고 꼭 세모표를 쳐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습할 때는 꼭 학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당사자 능력에 대한 부분은 14번 문제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술거부권에 대한 문제가 쭉 이어지는데, 실제 이제 진술거부권은 많이 나오면은 3개도 나옵니다. 이 서론 파트에서도 나오고 소송행위 파트에서도 나오고,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라든지,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이 이제 위수조언과 관련해서 증거 능력에 대한 부분도 나와요. 그래서 진술거부권은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나오니까 철저히 한 문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철저히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진술거부권과 관련해서 서브 자료 11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브 자료 4페이지 11번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진술거부권은 이제 헌법 12조 2항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이죠. 헌법상 기본권. 그래서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외국인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연권이다 얘기하는데, 원래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부인권,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보장된다. 그런데 일단 먼저 헌법 12조 2항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곧바로 뒷받침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있으면 반드시 고지를 하고, 만약에 규정이 없을 때는 고지하지 않아도 위수중이 아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령 공직선거법에서는 지금은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공직선거법으로 잘 못 나올 건데, 과거 공직선거법의 선관위원이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진술거부권 고지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서 바로 위수중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증언거부권도 진술거부권에서 유래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술거부권이나 증언거부권에서도 증언거부권의 고지가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과 판례는 국회에서 증언 과정에서는 증언거부권 고지라는 절차가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따라서 국회에서 증언할 때는 바로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어떤 위증죄가 성립된다 이렇게 보고요. 또 비슷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형법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는데, 민사 사건에서도 어떤 증언거부권 고지라고 하는 게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사 사건에서는 증언거부권 그래도 고지는 해주는데, 그러나 증언거부권 고지가 없다 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위수중 파트에서 3번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실제 2011년 11월 10일 우리가 이제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데, 원래 피의자 신문시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만 참고인 조사에는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나중에 피고인으로 기소된 경우, 이때 참고인 진술조서는 이제 실질은 피신조서고, 거기 바로 해서 본질은 포신조서고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어야 되는데, 원래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곧바로 배제하지 않고 이의경량을 거쳐 중대한 위법만 배제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의경량을 해놨어요. 뭐냐? 이미 피의자의 지위를 얻은 경우, 즉 범인으로 이미 인지해놓고 일부러 여러 가지 수사 목적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경우.
또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한 이유, 이미 피의자로 지위를 취득하면은 위수중.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허위의 외국인 투자라는 정황을 포착한 이유. 여러분들 뭐뭐라는 정황을 포착한 이유. 이것은 주관적 혐의를 인정한다는 약속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쓰는 약속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미 피의자의 지위를 취득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미고지 시 위수중이다. 반면에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이미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공소제기를 한 다음에 진술조서로 작성한 경우, 이때 진술조서도 실질은 피신조서이고 범죄 혐의가 이미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수중이다. 반면에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 피의자의 지위를 얻지 못한 것, 즉 순수한 참고인. 원래 순수한 참고인의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사에 관해 어떤 고의과실을 인정할 수 없겠다, 이런 취지라고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에요. 진술거부권의 행사는 아무 말도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이 없어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을 수 없다. 아무 말 없을 때. 그리고 꼭 객관식 시험에서 지금까지 공통된 게 이거예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그리고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서 기인한 경우, 이 표현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올 때만 예외적으로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이걸 고려하면 아니 진술거부권 행사도 그냥 자체로 예외적으로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맞는 지문 아니냐 하지만 아니에요. 이 표현 없는 한 무조건적으로 삼을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진술거부권은 이제 일체 신문이라고 하죠. 통상 인정신문 전에 1회 고지하지만 공판 절차를 갱신, 갈아엎고 처음부터죠. 이때는 진술거부권 고지 후 인정신문부터. 정확히 쓰면은 형사소송 규칙 144조 1항에 써 있는데, 진술거부권 고지 후 인정신문부터 다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때는 고지를 하고요. 그 다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 표현 중요해요.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대한민국을 바꾼 13대 판결 중에 하나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헌법까지 다 합쳐서. 사실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해서 원래 자백이라든지 일반 진술 같은 경우에는 설령 고문 등이 존재해도 자백이 진실하면, 혹은 고문 등이 존재해도 고문과 인과관계 없음이 명백하면, 이 얘기는 고문과 무관하게 자백했다면 그때는 증거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백 배제의 한계고, 여기 고문 등이 존재해도 자백이 진실하거나 고문과 무관하게 자백했다, 이게 바로 자백의 혹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이래요. 고문 등이 존재해도 자백이 진실하면 증거로 쓴다. 근데 진술거부권이 뭐길래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한 방에 떨어집니다. 바로 임의성 인정 여부와 불문하고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바꾼 13대 판결이고, 2008년 이전에 이렇게 위수중으로 해서 곧바로 배제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진술거부권 미고지 이외에 자, 접견교통권 침해 자백, 그 다음에 위법한 긴급체포 중, 긴급체포 기간 중에 자백, 이렇게 자백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과거부터 2008년 이전부터 위수중,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법 수집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을 배제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진술거부권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해보고요. 교재로 돌아가서 문제 15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조사 대상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하기 이전이 틀렸죠. 한 후에, 즉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했을 때, 실질적으로 범죄를 개시했을 때, 바로 이 진술조서를 작성해서 진술거부권 미고지했던 그런 사안에 대한 거죠. 자, 그 다음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은 자기부재 거부의 권리. 헌법상 기본권이고, 자기가 부담하는 범죄에 대한 얘기는 거부할 수 있다. 자기부재 권리. 이것은 역사적인 설명이죠. 자, 그 다음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라 하더라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 헌법 12조 2항에 의해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증언거부권도 역시 곧바로 도출되지 않고요. 입법적 규칙, 즉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서만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호흡 측정기에 의한 주치 여부의 측정에 의한 것을 요구하고, 이래 불응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진술 거부권, 진술은 의미 내용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바로 호흡 측정, 음주운전과 관련한 호흡 측정은 진술 거부권과 무관하고, 그래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호흡 측정은 진술 거부권과 무관해서 임의 수사로 취급하죠. 호흡 측정에 의한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까지 정리했고요. 자, 다음 16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피신조서, 진술조서라도 증거능력은 인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문맥을 탁 잘랐지만 순수한 참고인 자격으로 한 것이죠.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했다, 어떤 피의자의 지위가 인정된다,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건 위수증이 아니다. 두 번째, 진술거부권은 피고인, 피의자의 인격을 보장하고 무기평등을 위해 실질적인 실현을 위해 인정된 것이다. 좋은 얘기네요. 당연히 그러겠죠. 자, 그 다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은 피의자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이건 너무 쉽게 해놨죠. 설령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도 잘 바꾸는 거예요. 근데 임의성 인정 여부를 불문하고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봤고요. 자, 법인의 대표자, 심신, 상실자, 외국인 전부 다 인간의 권리, 천부인권, 자연권으로서 모두 다 진술거부권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역시 진술거부권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진술거부권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먼저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 수사기관의 조사 대상자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때, 수사행위를 한 때. 맨날 나오네요. 따라서 이렇게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자, 아직 순수한 참고인,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아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 아니고. 두 번째, 진술거부권은 현재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수사 공판에 계속 중인 자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도 가능성 있는 자에게 보장되지만, 행정 절차나 국회에서 나오는 조사 절차에서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진술거부권은 형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게 행정이나 징계나 어떤 국회라든지 모든 경우에서도 보장이 됩니다. 반면에 민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뭐 행정 절차나 징계나 뭐 이런 거에서는 이때는 보장이 안 되죠. 헌법 12조 2항이 형사상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진술거부권은 헌법 12조 2항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사상 불리한 진술로 되어 있는데, 이걸 형사소송법 244조의 3, 1항이라든지 진술거부권 고지와 관련해서
공판 절차에서 283조에는 일체의 진술, 유불리를 불문하고 일체의 진술로 이제 확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문 규정이 어떻다 할 거 없이 이런 진술 거부권과 관련해서는 명문 규정이 이런 표현이 안 나오면 유불리를 불문하고 모든 진술에 대한 진술 거부권이 보장된다 라고 기억해 주세요. 원래 자유권적 기본권 법률로서 확대를 하면은 유불리를 불문하고 모든 진술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이 보장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재판장은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경우 진술 거부권을 고지한 후 인정심을 한다. 오케이. 네 번째, 조사 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 아하, 나의 범행 사실. 제3자의 피의 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피의 사실인 것도 하는 경우. 그래서 실질이 피신조서의 성격을 가지면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는 게 원칙이겠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술 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으로 진술 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인지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사건 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그렇죠? 수사가 언제 개시되느냐, 수사 파트에서 다시 배울 건데, 입건, 범죄인지서 작성, 사건의 수리, 이게 기준이 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봐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면 이때 인정이 되고, 이때는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 고지해야 되죠. 자, 헌법 12조 2항 진술거부권은 기본권으로 보장, 형사책임과 관련해서 비인간적인 자백 강요, 고문근절,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다. 바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저착,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곧바로 헌법 12조 2항에서 도출되느냐. 말 멋있게 써놨지만 아니죠. 자, 3번 사경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바로 244조의 3, 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제시되지 않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뒤에 증거 파트에 가면 조금 더 확실해질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308조의 2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이 증거배제 기준의 이 적법한 절차는 헌법 12조 1항에서 곧바로 왔어요. 그래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서 중대 위반만 배제합니다. 반면에 이제 형사소송법 312조에 보면은 전부 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절차 방식에 따른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헌법이기 때문에 이의경량을 거쳐 중대한 위반만. 그런 312조에 나오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은 이건 법률상 개념이고, 그러니까 사소한 위반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의자 신문 절차라면 그러니까 이제 조서 작성 방식과 조서 작성 방식, 그 다음에 신문 절차와 관련한 어떤 법률 규정을 준수했을 것. 그래서 피의자 신문과 관련해서 보면은 예를 들면 피의자 신문과 관련해서 이제 조서 작성 방식은 48조, 50, 57, 58조에 있고 244조는 여기 포함되니까 신문 절차는 241조에서 245조까지 이걸 모두 다 준수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는 했는데, 고지는 했지만 이 답변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헌법 12조 2항 진술거부권은 보장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위수중은 아니다. 그러나 이 답변을 기재하도록 244조의 3, 2항의 규정을 위반한 거예요. 법률 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312조의 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전문 법칙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겁니다. 법칙에 따라서 증거로 못 쓴다. 사실 우리 판례가 자꾸 나눠요. 위수중과 전문 법칙. 아니, 증거로 못 쓰면 그만 아니냐? 자꾸 나서는 이유는 위수중은 증거 동의도 안 되고 파생된 2차 증거까지 배제하거든요. 반면에 전문 법칙은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 동의하면 살아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파생되는 증거를 배제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위수중이 훨씬 더 강력한 장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았다 위수중이라고 하는데, 원래 두 가지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고,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게 최근 추세입니다. 다음 4번.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을 때 위법수집 증거로서 항상 이 표현까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하나요.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우리 판례는 어떻게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느냐를 불문하고 다 그냥 무조건 배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태도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어도 위수중으로 증거능력 부정되고, 음주 축적은 뭐라 그랬어요? 음주 축적은 진술거부권과 무관한다. 그래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임의수사로 본다고 그랬고요. 법인의 대표자 진술거부권 주체되고, 그 다음에 피의자 피고인은 개개의 질문, 그 다음에 일체의 진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개의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행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으며, 변호인의 참여 기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고지해야 되고요. 이렇게 실제 일체의 진술, 유불리를 불문하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헌법상 기본권인 진술거부권이 확대되고 있다. 앞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에서는 진술거부권과 관련한 문제까지 정리를 하고, 특히 진술거부권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이렇게 초반에는 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를 해요. 그래야 앞에서 조금 이해가 떨어지더라도 뒤에 가서 반복되게 되면 실력이 막 향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강의는 점점 문제 보는 숫자도 빨라지고 정리 내용도 계속 반복되어 간다. 이것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본 강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